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전원주택으로 이사 와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남편하고 아이하고 셋이 같이 이사를 왔고요. 제가 정말 심한 내향인 인간이라 저는 인스타나 막 이런데 사진 올리는 것도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유튜브에다가 제 얘기를 한 번쯤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하게 됐냐면 제가 여기를 이사를 올 때 대출을 받는 것 때문에 정말 너무 고생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좀 이거를 대출을 받을 때 어디를 찾아봐도 전원주택에 디딤돌 대출 받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부동산에서도 잘 모르세요. 부동산에서도 모르시고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정말 몸으로 부딪혀 가면서 고생을 하면서 없는 인터넷 자료도 찾아보고 진짜 힘들게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처럼 이런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좀 들어서 영상을 올리기로 마음을 먹어봤습니다. 저는 지금 8월 달에 이사를 와서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수도권이요, 수도권. 수도권이고 그래도 도심지는 아니겠죠? 수도권에서 조금 이제 바깥에 있는 읍면리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리 지역인데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이제 그런 곳이고 저는 이제 지어져 있는 집을 산 거예요. 제가 뭐 자기가 직접 집을 짓는 거는 디딤돌 대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어져 있는 집을 샀고 신축 주택을 샀죠. 신축 주택을 구입을 했습니다. 신축 주택을 구입을 했고 이사를 온 이유는 이제 남편 직장 때문에 이사를 오게 됐어요. 물론 뭐 저의 직장은 좀 멀어지긴 했는데 아기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남편이 조금 더 시간이 있는 직업이라 남편이 있는 곳으로 오는 거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 직장에 있는 조금 이제 수도권의 외곽의 읍면리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자, 이 읍면리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가 읍면리 지역인데 여기는 사실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어요. 뭐 아파트, 빌라 다 있는데 남편이랑 저는 원래 이 집에 이사 오기 전에는 아파트 전세를 살았어요. 아파트 전세를 살았는데 이제 이 아파트에 살면서 제가 아이를 낳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파트라는 게 아기를 키우는 게 사실 뭐 아래층에도 되게 죄송하고 아이가 울면은 위층에도 죄송하고 옆집에도 죄송하고 다 죄송한 상황이에요. 아이가 완전히 갓난 아기고 지금은 좀 커서 걷기는 하는데 그때 그 집에서도 나올 때쯤에 거의 이제 아기가 걷고 좀 뛰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뭐 바닥에 뭐를 깔았다고 해도 물건을 계속 던지고 하니까 그런 소음 때문에 사실 뭐 아래층에서 한 번도 뭐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옆집에서도 다 좋으신 분들이라 뭐라고 하신 적은 없는데 괜히 저희가 좀 그런 거죠. 저희가 괜히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저희는 아파트에 살기는 좀 맞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올 때는 이제 매매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매매를 해야 하는데 성향에 맞지 않는 아파트를 매매를 한다는 게 이제 조금 그랬던 거죠. 남편은 전원주택 사리를 정말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고요. 저는 사실 싫다고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나중에 가격이 집이라는 거는 자산 가치도 있는 건데 가격이 이거는 점점 노후가 되면 노후가 될수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파트를 가고 싶었는데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 읍면리라고 했잖아요. 아파트를 산다고 해도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전원주택을
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8월 달에 저희가 원래는 전세 만기가 10월이었는데 그 좀 상황이 막 맞물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어찌저찌 이사를 이제 8월에 나가기로 한 거예요. 8월에 나가기로 했는데 이제 그래서 이 전부터 계속 집을 알아보러 다녔죠. 6월부터 알아보러 다녔어요. 6월부터 집을 계속 알아보러 다니는데 이게 그 디딤돌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보통은 아파트나 빌라를 디딤돌 대출로 받으시니까 이거의 기본 조건을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수도권 지역은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한 뭐 읍면리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제가 처음에 남편이 이제 저희가 이사 가는 데가 읍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전에는 이 조건을 알아보지 않아서 저도 똑같이 이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수도권에 포함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도 시행착오를 겪은 일이 좀 있었어요. 저것도 계약금도 날릴 뻔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거는 읍면리여도 무조건 85제곱미터 이하다. 이렇게 이제 제가 알게 돼서 다행히 날리지는 않았어요. 거의 날리기 직전까지 갔었지. 한 1,000만 원 정도 날릴 뻔했었는데 다행히 날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85제곱미터면 25평, 약 25평 정도 되는 평수고요. 이제 100제곱미터 이하면 30평, 약 30평. 근데 보통은 아파트가 84제곱미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 디딤돌 대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그리고 뭐 다른 조건들은 금액에 관한 거 뭐 그런 거는 다 해당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고 이제 저희는 이걸로 보고 다녀야 되는데 사실 뭐 전원주택을 알아보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에 해당하는 평수가 잘 없어요. 보통은 다 그 큰 평수가 많고 주말주택으로 쓰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여유가 있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큰 평수를 원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겠죠. 그래서 집들이 다 대체로 큰 집이 좀 많고 이거는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로 알아보러 다니는데 제가 생각하는 조건은 화장실은 하나여도 돼. 화장실은 한 개여도 상관없다. 근데 그 대신에 방은 3개여야 한다. 이게 제 조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아이가 걷고 뭐 그 정도 나이예요. 아직 정말 대소변 못 가리고 아직 어린 애기인데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굳이 화장실 2개는 필요가 없었어요. 화장실 2개는 필요가 없어서 화장실은 1개여도 되나 방은 3개여야 한다. 이게 그 여자분들이라면 이해를 하실 텐데 이게 왜 3개가 필요하냐면은 안방, 저랑 남편이 쓰는 안방이 1개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이방, 아이가 쓸 아이방 하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방이 하나가 남아야 옷방으로 쓸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그 방에 막 장롱을 두고 그러는 게 좀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주장을 계속했죠. 그래도 무조건 방은 3개여야 한다. 근데 남편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짓는 게 아닌데 이거를 어떻게 맞출 수가 있냐. 지어져 있는 집을 사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말 집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전원주택 보러 다니신 분들은 아실 텐데 방이 많지가 않아요. 그게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방공제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대출 받을 때 방공제 하잖아요. 방이 많을수록 깎이는 금액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보통 85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은 대부분 비슷해요. 방둘, 화장실둘.
대부분 이래요. 그리고 이제 고려를 해야 할 게, 저는 방세계 화장실 요거 한 가지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고려를 했던 건 무조건 도로가 붙어 있어야 한다. 무조건. 남편이 내세운 조건은 이거였어요. 무조건 도로가 붙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언덕 위에 있는 집 안 됨.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로 눈이 오면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언덕이 집은 그래 내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근데 이제 도로가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건 생각에 당연히 다 도로가 옆에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도로가 없고 막 굽이 막 산길 같은 데 들어가서 있는 집도 굉장히 많아요. 땅값이 싸니까. 그래서 그런 집은 안 된다. 도로가 2차선 도로가 무조건 옆에 붙어 있어야 하고, 이제 산길로 들어가는 집은 안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얘기를 했고, 가뜩이나 이제 조건 이 85제곱미터가 없는 상황에서 요것까지 다 하려니까 집이 없더라고요. 집을 정말 많이 보러 다녔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사 온 집은 방이 2개고 화장실이 2개인 집으로 결국 이사를 왔어요. 근데 이 집을 이제 선택을 한 거는 안방에 드레스룸이 딸려 있더라고요. 크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 집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은 이제 보조주방이 있어서, 보조주방에 팬트리를 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좀 공간이 있었죠. 뭔가를 쑤셔 넣을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이 집을 오게 됐습니다. 집을 보러 왔는데 좋은 거예요. 외관도 깨끗하고 시축이니까 뭐 그 에어컨도 다 천장에 빌트인이 돼 있었고, 그냥 딱 기본적인 집에 저희가 원하는 뭐 드레스룸도 있고 하니까 조건에 제일 맞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 뭐 사실 그 도로의 문제가 조금 있긴 했는데, 그거는 그것 때문에도 저희가 아시는 분들하고 많이 상의도 하고 도로에 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도로가 붙어 있는 집이에요. 언덕이도 아니고. 그래서 이 집을 이제 계약을 하러 갔습니다. 계약을 하러 가서 저희가 특약을 넣어달라고 했어요. 특약을 뭘 넣어달라고 하냐, 디딤돌 대출이 안 되면, 디딤돌 대출 안 될 시에 계약금 돌려달라고. 이거를 저희가 넣었어요, 옵션으로. 다행히 그 집주인분하고 부동산 사장님하고 이거를 좀 이해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이런 전원주택이면 사실 안 해주실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 전에 한번 계약금 날릴 뻔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절대 이 조건을 해줄 수 없다고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거를 흔쾌히 받아주셔가지고 부동산 사장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 특약을 저희가 넣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했잖아요. 계약했으니까 돈 빌리러 가야죠.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갔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돈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집을 구입을 할 때 집값이,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뭐 2억 중반이었어요. 2억 중반이었는데, 저희가 그때 뭐 전세금 빼고 하면은 이제 남는 금액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이랑, 이게 저희가 이제 집을 처음 사는 거니까 취득세도 있어야 되고 뭐 세금도 좀 내야 되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은 좀 그래도 계속 살 집인데 가구를 몇 가지를 좀 바꾸고는 싶었어요. 저희가 여기를 3번째로 이사를 오는 건데, 뭐 가전 같은 경우는 제가 혼수로 해온 것들이 아직 다 상태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전은 따로 살 게 없었고, 그래도 이제 가구는
그 전에 살던 집은 이제 전셋집이었으니까 아기 방에 있는 가구나 이런 거는 좀 없었어요, 아예. 그래서 아이 가구랑 몇 가지는 바꾸고 싶다, 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돈이 또 조금 필요했어요. 그거 돈이 필요하고 하니까 그때 저희가 갖고 있던 돈이 5천만 원이었어요. 마음이 아프네, 너무 작아서. 5천만 원을 가지고 있어서 2억이 조금 넘는 돈이 필요했어요. 뭐 2억이 조금 넘는 돈이 필요해서 이제 대출을 알아보러 은행에 갔죠. 대출을 알아보러 갔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골치가 아파집니다.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보통 다들 아시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은 KB 시세가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 빌라도 저희하고 같은 경우라고 알고 있거든요. 빌라도 시세가 없어서 이 전원주택하고 같은 루트를 탄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건 뭐 제가 알아볼 때는 그랬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 전원주택의 루트는 시세가 없잖아요. 이게 제가 사는 가격은 시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세를 알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해요. 감정평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 이게 진짜 피가 말리는 과정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은행에 가서 물어봅니다. 얼마 정도가 필요하신가요? 저희가 이제 대충 써볼게요. 자, 제가 2억이 필요합니다. 2억이 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받은 대출은 이제 디딤돌 대출을 받았어요. 디딤돌 대출. 저희가 아이가 안타깝게도 2022년생이어가지고 저희는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디딤돌 대출에서 생애 최초. 처음 집 사는 거니까 생애 최초하고 그리고 그 신혼부부 요거 2개 해서 받았거든요. 이렇게 2개 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일에 2억이 필요하다는 가정하에 이제 은행에서 얼마 정도가 필요하십니까? 2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근데 뭐 대충 얘기는 해줘요. 전원주택인데 이 정도 안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래서 감안하겠다고. 일단 감정평가라도 받아보고 싶으니까 서류 다 작성하고 서류 제출하고 그러고 이제 그러면 일단 감정평가 받기 전에 탁상감정을 넣어보겠다라고 해요. 탁감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보통 탁감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탁감은 뭐냐면은 감정평가 받기 전에 이제 감정평가사분들 있잖아요.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이 따로 있는데 감정평가사분들이 집에 대한 그 자료를 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먼저 평가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탁상감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려면은 어쨌든 이제 여기가 등기가 나 있어야 되고 뭐 조건이 좀 있는데 물론 등기가 안 나 있으면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저희 집은 이제 그때 대출을 받으러 처음에 갔을 때는 등기가 완료가 안 된 상태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서류 제출하고 집에 오면서 그날 등기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탁상감정을 먼저 받아보겠다. 보통 은행에서 그 감정평가사 분들을 이제 아시는 감정평가사 분들이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정평가사 분한테 감정평가를 먼저 받아보겠다. 그러면은 이제 탁감을 먼저 때려보겠다 하시는데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아파트는 보통 이 KB 시세하고 내가 이제 사는 가격, 매매 가격하고 거의 동일한 경우가 많아요. 아닐 수도 있겠죠? 많이 비싸게 올리시면은 다를 수도 있는데 보통은 저희 아파트 전세 할 때는 그랬거든요. KB 시세하고 매매 그때 전세 가격이 같아가지고 그냥 그때 전세 가격에서 80%가 대출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뭐 이런 걸로 마음 고생할 것도 없었고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탁감 가격은 아니고 그 감정평가 가격에서 여기서 80%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80%. 그러면 내가 만일에 내 집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내 집이 3억이다. 매매가가 3억인데 감정평가를 2억을 받았네? 그러면 여기서 80%가 나오는 거예요. 2억에 80%면은 1억 6천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1억 4천이 더 필요해요. 근데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죠. 뭐 세금도 내야 되고 부동산비, 복비도 내야 되고. 이게 골이 때려요. 정말로. 피도 많이 말리고. 그때 생각하면 진짜 우울했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필요한 게 2억 정도라고 했잖아요. 대출이. 그러면 2억을 대출을 받으려면은 계산을 해보자. 2억 5천 정도인가? 2억 5천에 8. 그러네. 2억 5천이면 2억 5천에서 2억을 받아야 이제 이게 감정평가를 2억을 받아야 저희가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대충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집이 감정평가 금액이 그렇게 나올까? 남편이랑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남편하고 막 나오겠지. 신축 주택이고 저희가 부지가 땅이 100평이 조금 넘어요. 땅이 100평이 조금 넘고 뭐 그러니까 되지 않을까? 남편이랑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은행에서 탁상감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은행에서 탁상감정을 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얼마라 그랬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 탁감 금액이 2억 1천이라 그랬나? 뭐 기억이 안 나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뭐 대충 이렇게 2억 1천 정도라고 뭐 아니야 2억 1천도 아니었던 것 같아. 2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2억이면은 이제 80%니까 8이 16해서 1억 6천이 대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집값이 2억 5천이라고 가정을 해보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9천만 원이 더 필요한데 제가 아까 가지고 있는 돈이 5천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택도 없는 거죠. 4천만 원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뭐 신용대출로 4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갚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야 이거는 그러면은 남편한테 이거는 못 사. 이거는 살 수가 없어. 일단 부동산 가서 이거 계약 해지해달라고 하자. 뭐 어쩌겠어. 뭐 그런 얘기를 남편한테 했죠. 그래서 남편이랑 부랴부랴 그날 오후에 부동산에 찾아갔어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근데 이것도 좀 그렇죠. 제가 지금 육아휴직 중이에요. 휴직 중이고 남편은 지금 자영업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평일 오후에 시간을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거는 직장인 분들이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그냥 직장에서 속만 끓이고 있는 거지.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부동산을 찾아갑니다. 부동산을 찾아가서 계약을 해지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부동산 분들이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부부 두 분이 부동산을 하시는데 저희가 되게 안타까우셨나 봐요. 저희도 안타깝죠. 애기랑 이제 셋이서 집을 얼른 찾아야 되는데 또 집 알아볼 생각을 하니까 한숨도 나오고 그래서 남편은 월세집을 들어가자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면은 월세라도 들어가야지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부동산에 갔더니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집주인한테 말해서 집값을 좀 깎아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값을 깎아보자. 깎자. 그게 될까요? 얘기라도 해보자. 그래서 집주인분한테 전화를 해서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1,500만 원을 좀 깎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집주인분이 절대 안 된다. 왜냐면은 처음에 이 집에 왔을 때도 이미 집값을 조금 깎은 상태였는데 더는 깎아줄 수가 없다. 근데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정말 막 사정을 하셨어요. 이 신혼부부가 아기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어디를 가냐. 집주인분이 조금 양해를 해서 집값을 좀 깎아달라. 근래 이제 경기가 워낙 안 좋고 대출이 잘 안 되니까 지어진 집들이 잘 안 팔리는 상황이에요, 여기도. 그래서 빈집이 정말 많거든요. 지어진 지 1년이 넘었는데도 막 안 팔리고 그런 집이 좀 많아요. 사실 저희 집도 지어진 지 1년? 1년이 좀 안 됐나? 그랬는데 안 팔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그런 사정을 얘기를 하면서 여기도 솔직히 이렇게 됐는데 안 팔리고 있지 않냐. 조금 깎아주면은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1,500만 원만 좀 깎아달라 해서 1,500은 안 되고 1,000만 원은 깎아주겠다고 해서 1,000만 원을 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산을 다시 때려보죠. 1억 6천이 대출이 됐을 때 필요한 게 9천이다. 그러면은 4천만 원이 모자라니까 뭐 엄마한테 돈을 좀 빌리고 저희 엄마한테 그리고 제가 회사에 다니니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은 이제 몇 천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서 만들어 보자 하고 이제 다시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집주인분들하고 다시 썼어요. 이번에는 특약을 뺐네? 특약 없이 계약서를 썼어요. 이제는 낙장불입이에요. 계약서 특약을 뺐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남편하고 둘이 룰루랄라 하면서 왔어요. 근데 이제 그날 은행에 전화를 해서 처음에 이제 부동산에서 은행에다가 은행에서 처음에 전화가 왔었어요. 부동산에 있을 때. 그럼 어떡하냐. 감정평가를 넣어 볼 거냐. 했는데 이제 그래도 감정평가는 넣어달라고. 그 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거부 내겠다고 우리가. 얼마 얘기했지? 1, 20만 원 얘기했나? 그래서 내겠다고 우리가 낼 테니까 감정평가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은 좀 감정평가를 사실 꺼리는 상황이었고 은행원분은 저희가 돈을 내서라도 할 테니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은행에서는 탁상 감정 금액이 많이 낮게 나왔으니까 저희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탁상 감정 금액이 낮으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할 거냐 집을 뭐 그런 상황이었고 우리는 이제 부동산에 와 있는데 돈을 조금 깎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감정평가를 넣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린 상황이었어요. 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시 은행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죠. 계약서를 바꿨는데 금액을 깎아서 그러면은 이제 다시 디딤돌 대출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거냐 뭐 그런 거를 물어봤어요. 근데 당연히 금액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디딤돌 대출을 처음부터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날 이제 금요일이었어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안 하니까 그럼 집에 가서 빨리 이 새로 쓴 계약서를 들고 디딤돌 대출 신청부터 먼저 하자. 남편하고 대출 신청부터 먼저 하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집에 왔고 계약서 다시 첨부해서 기존에 디딤돌 대출 했던 거 취소하고 다시 디딤돌 대출 신청을 했어요. 이제 그러고 둘이 기분이 좋으니까 이제 그때 여기 이사 오기 전에는 저희 친정 부모님이랑 좀 가까운 데 살았거든요. 남편이 애기 데리고 치킨 사가지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치킨 먹자고 기분 좋으니까 그래서 남편하고 애기하고 치킨을 사가지고 저희 부모님한테 갔는데 은행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치킨 먹고 있는데 감정평가 1억 6 탁상감정 다시 넣었는데 1억 6천이 나왔다는 거예요. 탁감 금액이. 그래서 남편이 아침에는 2억이라고 하지 않으셨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때는 경량 철골조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등기 권리증에 등기 쳤다 그랬잖아요. 등기증에 나와 있거든요. 경력 철거조라고. 못 봤대요, 이거를. 탁상 감정 하시는 분이. 그래서 1억 6천이 나왔대요. 속이 터지죠. 1억 6천이면 정말 이거는 80%를 받아도 절대 어떻게 해도 들어갈 수 없는 금액이라 진짜 그날 너무 막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아빠하고도 엄청 싸우고 아빠한테도 엄청 짜증내고 남편한테도 엄청 짜증내고 그날 정말 막 둘 다 짜증이 나니까 이게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뭐 감정평가사분한테 전화해서 이유를 물어봐도 되냐고 해도 안 알려주죠. 당연히 이해는 해요. 저도 당연히 뭐 연락처를 함부로 알려줄 수 없지. 근데 저희는 그냥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서 뭐 알았다고 그러면은 저희 그냥 이거 안 하겠다고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그 디딤돌 대출 그거 넣은 것도 취소를 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남편하고 뭐 다 괜찮은데 계약서 할 때 특약을 안 넣었잖아요. 계약금 얼마 넣었지 그때? 원래 계약금이 집값의 10%를 넣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때 그 가지고 있는 돈이 이게 안 됐어요. 제가 통장에 5천만 원이 아니라 6천만 원을 갖고 있었구나. 제가 통장에 1,000만 원 모아놓은 거를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1,000만 원 모아놓은 걸로 집값의 10%가 안 되니까 처음에는 원래 이제 계약을 할 때 특약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어차피 돌려줘야 될 수도 있는 돈이니까 그냥 10% 넣지 말고 조금만 넣자고 해서 그때 계약금을 500만 원을 넣었거든요. 500만 원을 넣었는데 이거를 날리게 생긴 거예요. 이걸 날리게 생긴 거예요. 이 돈을. 심란하죠, 마음이. 마음이 심란하고 남편도 막 심란하고. 근데 그때가 금요일이라 그랬잖아요. 남편이 자영업자. 토요일에 출근을 해야 돼요, 남편이. 토요일, 일요일은 대목이니까. 그래서 저는 주말을 정말 혼자 정말 끌탕을 하면서 보냈어요. 어디 알아볼 데도 없고 그렇잖아요, 상황이.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제가 금요일 저녁에 그 네이버에 이렇게 보면은 돈을 조금 들이면은 개인적으로 탁상 감정을 해주시는 감정평가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네이버 익스퍼트인가? 아무튼 그걸로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 감정평가사분한테 탁상 감정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요거를 하려면은 뭐 다른 거는 필요가 없고요. 그 등기 권리증만 있으면 돼요. 등기 권리증이 아닌가? 어쨌든 이 등기 서류만 있으면은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요거를 따로 안 드려도 주소만 알려주면은 요거를 볼 수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뭐 누구나 다 띄어서 등기 이거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주소만 알려드리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소 알려드리고 돈 결제는 그때 비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3만 원인가? 드리면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맡겼어요. 네이버 익스포트에. 그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외부에 나와 있어서 지금은 작업을 할 수가 없다고 월요일에 해줘도 되겠냐고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바쁘시면 어쩔 수 없죠. 네. 그럼 월요일에 좀 부탁드릴게요. 해서 저의 정말 잔인한 주말이 시작이 됐어요. 아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평일에는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주말에는 저랑 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뭐 한숨만 나오는 주말이었어요. 너무 심란하고 짜증나고 이 500만 원이라는 돈이 명품 가방을 2개는 살 수 있는 돈인데 뭐 비싼 거 사면 1개밖에 못 사지만 그래도 뭐 명품 가방이 아니더라도 500만 원이면은 엄청 저한테는 큰 돈이거든요. 제가 지금 육아휴직 중이고 하니까 정말 큰 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날리게 생겼으니
그래서 인터넷도 진짜 많이 찾아봤고, 인터넷을 많이 찾아봤는데,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별로 없죠. 거의 없죠. 그 전원주택을 디딤돌 대출로 받으시려는 분이 거의 없을 뿐더러 전원주택보다는 단독주택은 좀 있어요. 도심지에 있는 그 1, 2층이나 뭐 단층으로 된 단독주택 요런 경우 있고, 그리고 빌라 시세가 없어서 감정평가 받아야 되는 분들, 뭐 이런 경우가 많죠. 저희 같이 이런 전원주택을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일반 대출을 받아도 되지 않냐. 일반 대출을 받는 거는 뭐 이자도 이자가 문제긴 하죠. 이자도 뭐 훨씬 비싸니까. 근데 이제 디딤돌 대출은 2%대에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대출이 안 나와요. 디딤돌 대출은 80%가 나오는데 이거는 거의 뭐 50%? 일반 대출은? 그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일반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냥 얘 날리게 생긴 거예요. 주말에 막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를 정말 끌탕을 하면서 정말 주말 내내 찾아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쓰신 분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은행을 갈아타라. 은행이 많잖아요. 디딤돌 대출을 그 지원을 해주는 은행이 많은데, 다니면서 탁상 감정을 다 받아보라고. 뭐 A은행, B은행, C은행, 뭐 D은행 다 받아보고 탁상 감정 금액이 제일 높은 은행으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아, 그러면은 이러고 있을 게 아니고 은행을 바꿔보자. 은행을 갈아타보자. 이제 저의 주거래 은행이 A라고 하면은 남편의 주거래 은행 B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 처음에 이 탁상 감정을 받았던 그 은행은 저희의 주거래 은행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자기가 거래가 있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조금 오해가 있어가지고, 근데 자세히 얘기하면 은행이 너무 특정돼서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근데 이제 여기에 저희가 그 처음에 거래했던 은행을 C은행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랑 거래한 내역 너네 없는데? 그 얘기를 사실 처음부터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은 거래가 있었다고 좀 착각을 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처음에 이 C은행에 제가 그랬어요. 대출 잘 해달라고. 정말 그러시면은 저희가 카드도 좀 쓰고 하니까 다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씀도 드렸었어요. 근데 뭐 너무 이 은행을 나쁘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거짓말을 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 거짓말이 정말 너무 다 들통이 날 만한, 바로 생각하면은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할 만한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이 은행은 그랬어요. 그래서 은행을 갈아타라 이런 말이 제일 많았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그래서 저의 주거래 은행인 A, 남편의 주거래 은행인 B, 여기 둘 중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희가 이제 그 전세 대출을 받았던 은행이 B 은행이었어요. 여기로 가자. 여기로 가서 다시 시작을 해보자. 알아보자. 라고 해서 이 은행으로 갔죠.